옛날 옛적 중세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할아버지로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삶의 지혜와 조언을 구하러 오곤 했습니다. 주민들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깊은 통찰력과 특별한 능력을 경외하며 따랐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할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깊은 고민을 안고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매일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없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마을 뒷산으로 안내했습니다. 둘은 산길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고 어느 순간 빛이 밝게 비추는 작은 공터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답게 물든 잔디와 투명 한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을 벌려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긴 자연이 가르쳐줄 수 있는 완벽한 교실이란다. 우리 주변의 나무들, 물고기, 그리고 새들 모두가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지. 마을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개울가로 다가가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 물에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물 위에 떠다니는 걸 보거라. 물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지. 인위적으로 강을 바꿔놓지 않는 한 이 물길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흐를 거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을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자연법이란 이런 거란다. 우리의 이성은 이 나뭇가지와 같아야 해.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인식하고 행동해야 하지. 신의 법과 맞물릴 때 우리는 더 높은 도덕적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마을 사람은 여전히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씨앗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싹이 트게 되어 있지. 지금 당장 결과를 볼 순 없지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길을 따르다 보면 결국 그 결실을 보게 될 게야. 그게 자연법의 힘이란다. 시간이 지나 마을 사람은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더욱 성숙해졌고 다른 이들에게도 자연법의 중요성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이성을 발전시키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죠. 이렇게 자연법은 그 마을에 조용히 뿌리를 내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매일의 혼란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자연의 흐름에 귀 기울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지 깨닫고 따르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이성은 얼마나 위대한지, 어떻게 더 큰 목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할아버지의 자연법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으며 사람들은 그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과학과 철학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매일같이 만나는 특별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단순한 음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들이 싹트고 다양한 이론들이 논의되는 활기찬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고요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오후, 카페의 한 구석에서 긴 회의가 열렸습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가 중심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내만지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독창적인 이론 사회계약설을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상상해보십시오.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만인의 만인의 대한투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올바른 순서와 법이 부재한 혼란의 상태입니다. 홉스는 마치 무언가 중대한 결론에 다다른 것처럼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홉스는 카페에 앉은 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주제였습니다. 갑자기 홉스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친구들. 이 상자는 리바이어던입니다. 사람들은 아예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강력한 중앙 권력입니다. 그리하여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론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홉스는 갑자기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자신 있게 손을 흔들며 이제 상상해봅시다.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수선하게 살고 있는가를, 그 혼란을 직접 경험해볼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홉스는 카페에 다른 철학자들을 5분간 자유롭게 행동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격 강한 철학자들은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몇몇 사람은 고함을 지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테이블 아래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작은 혼돈이었습니다. 홉스는 다시 자리를 잡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봐주십시오. 이것이 자연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계약을 통해 이런 혼돈을 제어하고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권력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인지 그날 이후 카페에 모인 철학자들은 홉스의 이론에 대해 더욱 깊이 논의하게 되었고 그 이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작은 실험은 폭스의 사회계약설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의 질서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자유 중 일부를 포기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홉스의 리바이어더는 그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카페의 철학자들은 매일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그 이론을 다양한 방면으로 적용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결국 인간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른 숲과 맑은 시냇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바로 장자크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작은 광장에서 아이들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7살 정도였으며 저마다 호기심 넘치는 눈을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그날도 변함없이 아이들이 무리지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학교나 정규교육 일정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배우지 않는 것은 아니었죠. 그날 아침 아이들은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리더 역할을 하던 소년 루이는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날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숲속 깊숙한 곳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목표로 삼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이 거대한 나무를 목표로 삼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나무는 숲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여러 가지 비밀을 품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속을 걷다 보면 아이들은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고사리 형태와 색깔에 매료되었고, 다른 아이들은 개미가 틈틈이 이동하며 잎사귀를 나르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마을의 교육 방식에 따라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특정한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식물, 동물의 생명을 이해해가며 자신만의 배움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아이들은 그 거대한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서로의 발견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년은 이 나무의 잎이 다른 나무와 달라? 라고 외쳤고, 다른 아이는 이 나무 아래에 버섯이 잘 자라나는 이유가 뭘까?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때 자주 호기심에 찬 질문을 던지던 소년 루이는 일어섰습니다. 친구들, 우리 다 함께 이 나무를 올라가 볼까? 높은 곳에서 보면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듯 아무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멀리서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아이들은 힘을 합쳐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도우며 한 명, 두 명, 마침내 모두가 나무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들까지. 아이들은 그 순간 자연이 거대함과 아름다움을 직접 느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후 아이들은 그날의 경험을 마을 어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배운 자연의 법칙과 친구들과 협력의 기쁨은 그들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큰 자산이 되었죠. 이 이야기처럼 장자크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게 함으로써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마을의 아이들은 바로 그 방식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자라났습니다. 자연의 품 안에서 아이들은 늘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그들에게 평생의 배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마을이 산과 들 사이에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음씨 고운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피터였습니다. 피터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여행하며 많은 지혜를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터는 여행 중에 어느 날 늦은 밤 한 낡고 오래된 도서관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질서있게 꽂힌 책들이 있었고, 가장 먼지 쌓인 책장에서 반짝이는 황금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피터는 책을 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떻게 적은 비용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의 중요성과 남을 돕는 행위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실제로 변화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터는 이 이론에 매료되어 그의 여행을 마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얻게 된 지식을 마을 곳곳에 나누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터는 마을 광장에 서서 열정적으로 효과적 이타주의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곧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막연히 기부를 해왔다고 느꼈고, 그들의 행동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에 용기와 열정을 얻은 마을 사람들은 피터와 함께 각자의 특기를 살려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아낙네들은 남는 식재료로 이웃 마을에 식사를 제공하고 젊은이들은 그들의 기술을 활용해 마을 도로를 개선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외부의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전 각 단체의 투명성과 자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의 적은 기부금조차도 최대의 효과를 내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터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방법들은 이내 다른 마을과 도시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피터를 현대의 성자하고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나요? 피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먼지 쌓인 책장에서 하나의 귀중한 이론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은 바로 이 마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조금의 노력이 세상을 훨씬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곧 현실이 됩니다. 그 후로도 피터와 그의 마을은 효과적, 이타주의에 살아있는 공보기가 되었고 이러한 철학을 통해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훗날 사람들에게 연대의 가치를 일깨우는 재미있는 썰로 남게 되었습니다.